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저주대행 업체에서 알바를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2년 전까지 저주를 대행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회사는 심령 명상 같은 것을 주로 만드는 프로덕션으로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그 외에도 부적이나 점술 도구 같은 걸 통신 판매로 팔고 있지요. 지금도 잘 영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것은 부두 계열의 저주였습니다. 의뢰자에게 저주를 걸 상대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받은 뒤 부두진을 기념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사진을 촬영해서 의뢰인에게 보고합니다. 요금은 단계적인 플랜으로 나눠져 있고 나름대로 가격이 좀 됩니다. 3개월 이내에 효험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아마 70% 정도는 환불을 받아갔던 것 같네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2달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3달째 되던 무렵부터 온몸에 심한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그 무렵부터 제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까지 부침성 있는 녀석은 아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족관에 키우던 열대어들이 전부 죽어서 둥둥 떠 있던 적도 있습니다. 뜰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었고 주변에는 바퀴벌레나 파리 같은 벌레가 드글드글했습니다. 한 번은 책을 열었더니 큰 지네가 끼어 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외곽 쪽의 동네에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부터 아버지의 모습이 점차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50대로 꽤 엄격한 회사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넘으면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돌아오시는데 손이 진흙투성이인 데다가 손톱 안까지 흙이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게다가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데도 아침에 물어보면 나간 적이 없다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같이 살던 누나네 3살 난 조카가 자다가 배를 혼자 쥐어뜯어 피투성이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죄다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도 그 무렵 매일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7명의 사람이 저를 둘러싼 채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잠옷 같은 것을 걸치고 저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내젓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2주가량 계속 꾸었습니다. 괴상한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 저주대행 아르바이트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상담을 했더니 점을 보는 지인을 소개해줬습니다. 영업하다기에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죠. 아니나 다를까 저주대행 아르바이트 때문에 점점 나쁜 기운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대충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는 주변에 아끼는 것들에게 재앙이 몰린다고 합니다. 나를 꿈속에서 내려다보던 7명은 미사키라는 것으로 나를 지키는 7명의 조상인 것 같다더군요. 나는 일주일 뒤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거짓말처럼 이상한 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발진은 2달 정도 있다가 나았습니다. 그 후 추석날 가족끼리 근처에 있는 위패를 모신 절에 성묘를 갔습니다. 후미진 곳에 있는 무덤 주위의 흙이 유골함이 보일 정도로 마구 파헤쳐져 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금고. 예전에 체험한 실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서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시골에 살고 있지만 면허가 없어서 근처 편의점에 갈 때는 걸어서 갑니다. 편의점까지 가려면 숲이 우거져서 터널같이 된 길을 30m가량 지나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지나가는 길이라 눈에 익은데 어느 날 터널 중간 즈음에 있는 공터에 웬 금고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금고는 잠겨있는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2주쯤 지나가도록 그 금고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금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있냐는 반문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증거 삼아서 사진을 찍어 보여주기로 하고 그 다음 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역과 편의점은 반대 방향에 있다 보니 가족들은 그 길을 다닐 일이 없어서 금고를 보지 못했나 봅니다.
찍어온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꺼림칙하다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와 사진을 본 가족들은 원인 불명의 고열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족 4명 중 유일하게 사진을 보지 않았던 사람만 멀쩡했고요. 나는 열이 42도까지 치솟아 병원에 후송됐는데 병원에서도 마땅히 문제는 없다는 진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가족들은 둘 다 38도 정도까지 열이 올랐었고요. 병원에서는 사흘 정도면 나을 거라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열은 40도 근처에서 떨어질 조짐이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독감도 아니었습니다. 종종 목을 졸리는 것 같은 감각이 덮쳐왔지만 편도선이 부은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머리카락으로 목을 꽉꽉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목에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핥힌 상처가 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열 때문에 몽롱한 의식 중에 문득 내 머릿속에는 그 금고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사진을 찍은 다음 날부터 열이 났다는 것도 말입니다. 곧바로 사진을 지워버리자 계속 느껴지던 오한이 약간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거짓말처럼 열은 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지친 몸과 여기저기 느껴지는 근육통뿐. 그 금고는 무언가 위험한 존재였던 걸까요? 사진을 지운 것만으로 멀쩡해지다니 믿을 수는 없지만요. 그 후에 한동안은 더 멀리 있는 다른 편의점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에 무심코 그 숲길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금고는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것은 금고의 문이 비틀려서 열려 있었다는 거였죠. 사진만 봐도 그렇게 경을 쳤는데 그 금고를 열어젖힌 사람이 어떤 꼴을 당했을지 생각하기도 무섭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진. 직접 겪은 일입니다. 나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후쿠시마에 출장을 갔다가 손님을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도쿄로 돌아오기 전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현장을 봐두고 싶어 밤에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안도로 옆에서 어린 아이 둘이 튀어나와 그대로 치고 말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죽었겠구나 싶더군요. 쾅하는 충격이 있고 순간 멍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큰일 났다 싶었죠. 솔직히 도망갈까 싶기도 했지만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마 생사를 확인하는 건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질 못하고 회사 상사와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하던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는 사이 차분해져 갔습니다. 내가 기겁하고 있자 안정시키려 천천히 말을 해주더군요. 설명이 대충 끝나갈 무렵 경찰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친 게 맞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나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직접 확인해보라고 말해 나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는 충돌한 흔적도 없고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도로 위를 핸드폰 플래시로 비추며 10분 정도 근처를 돌아봤지만 사고의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져 이게 무슨 일인가요? 라고 경찰관에게 묻자 지진 이후에 자주 있는 사건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많게는 하루 20번 정도까지 같은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요새 해안도로에는 늦은 밤에 다니는 사람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일단 면허증 번호는 알려줬지만 최대한 빨리 돌아가라는 대답만 받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줌마.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식은땀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일 때였습니다. 사립학교에 다녔기에 전철을 타고 통학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학생은 전철에서 앉으면 안 된다고 말하셨기에 나는 언제나 문 옆 난간에 기대어 전철을 탔죠. 그 난간 바로 옆자리에 아줌마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이라던가 날씨 좋네 라며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날 무렵부터 엿이나 과자 같은 것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나한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나 괴롭히는 아이들한테 뺏길게 뻔했으니까요. 집에서 낯선 사람한테 음식을 받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들었던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줌마는 온화한 얼굴의 사람이었기에 거절하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결국 나는 과자를 받으면 몰래 학교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빼앗기는 것도 싫고 친구가 별로 없었기에 다른 친구에게 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집에 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아줌마가 크고 검은 비닐 봉지를 들고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타고 나서 그 다음 역에서 탔었는데 나는 별 생각 없이 평소처럼 멍하니 난간에 기댔습니다. 곧 학교 근처 역에 도착할 무렵 아줌마는 스멀스멀 봉지 안에 손을 헤집어 넣었습니다. 오늘도 과자를 주려나 싶어 그 봉지를 슬쩍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받았던 그리고 내가 버렸던 과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사고가 멎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나를 보며 능글능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갈 정도로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줌마는 딱 한마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운하다. 내가 준 걸 다 버렸구나.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5번째 이야기, 그림의 여자. 정년 퇴직 후 할아버지는 취미로 유화를 그렸다. 인물화의 풍경화까지 딱히 가리는 것 없이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셨다. 그림들은 집에서 약간 떨어진 작업장에 장식해 두셔서 할아버지 댁에 가면 매번 새로운 그림들을 구경하곤 했다. 하지만 그중 풍경화 한 장이 어릴 때부터 보기 두려웠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산속을 흐르는 작은 강이 그려진 풍경화다. 나무들 사이를 발목 정도 깊이의 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어찌 보면 마음이 놓이는 그림이다. 하지만 내가 무섭다고 느낀 부분이 하나 있었다. 할아버지는 기묘하리만치 풍경화에는 사람을 그려넣지 않았다. 풍경화에는 풍경만을 담곤 했는데 이상하게 그 그림에는 앞에서 흘러오는 강 안쪽에 한 여자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지인을 일부러 그렸나 싶기도 했지만 어쩐지 물어보질 못했다. 그저 그 여자가 무섭다고 여기며 그 그림은 가능한 한 보지 않으려 했었을 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또 할아버지 댁에 묵으러 갔었다. 문득 함께 있던 형에게 그 그림에 있는 여자가 무섭지 않아? 라고 물어봤다. 형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해 같이 그 그림을 보러 가게 되었다. 작업장에 도착해 이 그림이라고 형에게 가리켰지만 사람 같은 건 안 그려져 있잖아.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자세히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는 손가락을 뻗어 여기 있잖아. 여기라고 직접 가리켰다. 하지만 형은 놀래려고 이상한 장난을 친다며 농담으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 무렵에는 형이 보이면서도 일부러 안 보이는 척 장난치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후 그 그림을 봤더니 여자가 그림에서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여자를 마지막으로 봤던 건 중학교 3학년 때 여름이었다. 그때는 아직 그림 속에 여자가 있었다. 몇 번이고 봤었기에 단순한 착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때 그림 속에 보이던 여자를 떠올리면 묘하게 두려워진다. 6번째 이야기, 바다괴담. 평소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료가 어째서인지 바다에 가는 것만큼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색이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같이 술 한잔하면서 취한 다음에 캐물었죠. 그가 아직 학생일 무렵에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었다고 합니다.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어딜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고 친구네게까지 셋이서 차를 타고 정처 없이 달려가는 마음 편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며칠째였나 어느 바닷가 한적한 마을에 접어들 무렵 해가 저물어 버렸고 기름까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해안가 오솔길을 달리며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유소를 발견했지만 주유소 문은 닫혀 있었지요. 뒷문 쪽으로 돌아가 보니 문에 큰 소쿠리가 매달려 있더랍니다. 그것을 밀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실례합니다.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그러는데요. 잠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시하나 본데 동료는 왠지 화가 뻗쳐서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쳤습니다. 실례합니다. 끈질기게 소리치자 현관 불이 켜지면서 유리창 너머의 사람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누구야?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오늘은 쉬는 날이야.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화난 것 같은 목소리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안 돼. 오늘은 장사 접었어. 어쩔 도리도 없이 동료와 친구는 차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자. 해 뜨면 대놓고 찾아가서 바로 기름 넣고 뜨자. 그렇게 차를 세울 만한 곳을 찾아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와 집이 문을 닫고 있었죠. 자세히 보면 어느 집이고 처마 끝에 바구니나 소쿠리를 매달고 있습니다. 무슨 축제라도 하나?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조용한데 바람이 너무 세서 안 되겠는데 저기 세우자. 그곳은 산기슭에 있는 작은 신사였습니다. 바다를 향해 쭉 뻗어 있는 돌계단 아래에다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주차장처럼 울타리가 있어 바닷바람을 막아줄 듯 했지요. 신사 기둥문 그늘에 차를 세우자 주변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습니다. 할 일도 없겠다. 동료는 친구와 이야기나 좀 나누다 목포를 덮고 운전석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개가 으르렁대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강렬한 비린내가 나고 있었고 개는 바다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고 있었죠. 친구도 눈을 떴는지 어둠 속에서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바다는 낮에 본 것과는 달리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살풍경한 콘크리트 암벽에 꿈틀거리는 파도가 비칩니다. 처음 그것은 바다에서 기어나오는 굵은 파이프나 통나무같이 보였습니다. 뱀처럼 몸부림치며 천천히 모트에 올라왔지만 이상하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놈의 몸 자체가 뭉게뭉게 피어오른 검은 연기 덩어리 같아 실체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웅하는 기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구역질 나는 비린내는 점점 심해질 뿐이었죠. 그 녀석의 끄트머리는 해안가 길을 가로질러 건너편 집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아직 반대편은 바다에 잠긴 채였습니다. 집 처마를 들여다보는 듯한 그 끄트머리에는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얼굴 같은 게 분명히 있었답니다. 두 사람 모두 담이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불길하다는 생각이 온몸에 스며들어 몸이 굳어서 움직이질 않았지요. 그것은 처마에 매단 소쿠리를 계속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움직여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동 걸어 빨리.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에 동료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팔을 간신히 들어서 키를 돌리자 적막한 가운데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것이 천천히 이쪽을 돌아봅니다.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더랍니다. 앞만 바라보며 엑셀을 밟아 급발진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미친 듯 짖던 개가 훅 하고 숨을 들이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무심코 돌아본 친구도 히익하고 숨을 들이쉬더니 그대로 굳었지요. 동료는 친구의 어깨를 강제로 잡아서 앞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료는 정체 모를 공포의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달려간 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근처 병원에 입원했고 일주일가량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회복된 뒤에도 그 일에 관해서는 결코 입을 열려 하지 않았고 이야기만 꺼내려 해도 불안해했지요. 결국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들을 수 없었고 졸업한 뒤에는 그대로 사이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걔는 심한 창난 증세를 보인 끝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거품 물고 달려들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동료는 아직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바다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동창회. 어느 날 동창회 소식을 알리는 연락이 왔습니다. 중학교 동창회로 20살 때 한 번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나 이제는 30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이제는 왕래가 뜸해졌지요. 오랜만에 만나 옛정을 되살리고 싶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동창회 당일에는 꽤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왁자지껄 사는 이야기도 늘어놓고 어릴 적 추억도 풀어놓았습니다.
정말 즐거운 모임이었습니다. 30살쯤 되니 아저씨 아줌마가 다 된 친구들도 있고 머리가 벗겨진 친구도 있습니다. 새삼 다들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 스스로가 아저씨가 됐다는 것은 애써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결혼한 친구들이 꽤 많아서 아직 미혼이었던 나는 조바심이 나기도 했지요. 담임 선생님께도 연락을 드렸던 모양이지만疾병 때문에 거동이 어려우셔서 아쉽게도 오지 못하셨습니다. 식사하는 곳에서 가볍게 1차를 마친 뒤 2차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절반 정도의 인원이 2차에 참여했습니다. 나도 다음날 일이 없었기에 조금 과음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2차에 따라갔죠. 조금 취기가 돌고 다들 1차 때보다 개방적이고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참가자가 나타났습니다. A였습니다. A는 중학교 시절 친구가 많지 않은 녀석입니다. 나 역시 그와 이야기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동창회에도 참석했었고 그때는 나름대로 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만 중학교 시절부터 겁먹은 듯한 태도라 이야기하다 왠지 모르게 말문이 막혀서 맥이 끊기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술도 들어갔겠다. 기분이 거나해진 친구들은 A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A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안 죽었던 거야? B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B는 나와 사이가 좋아서 지금도 가끔이나마 연락을 하는 몇 안 되는 동창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제각기 인사를 하면서 친근하게 말을 건넸죠. A는 B에게 이끌려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는 A를 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전혀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왠지 조금 힘이 없어 보였지만 10년 전 동창회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이마가 조금 넓어져가는 내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A는 이전보다도 더 과묵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는 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마실래? 하고 B가 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단 생맥주 한 잔 시키지 그럼. 안 마시면 내가 먹는다. 하지만 A는 그렇게 시킨 생맥주도 안주에도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자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을 나 말고 다른 녀석들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던 일이 안 풀려서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밝은 어조로 말을 걸어봅니다. 그나저나 너는 늙지도 않았네. 부럽다. 나는 완전 아저씨가 다 됐어. A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 몇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보겠더라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 뱀파이어라도 되는 줄 알았네. 안 늙는 체질도 있더라니까. A는 여전히 웃고만 있습니다. B도 한마디 거들 생각이었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A는 진짜 사람이 아닌 거 아냐? 결코 바보 취급하거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저 농으로 던진 말이었죠. 하지만 이 말 한마디에 이제껏 미소만 띠던 A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리를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모습에 놀랐던 B는 곧바로 내가 말 실수를 했나 보네. 기분 나빴어 미안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 A는 계속해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죠. 다른 녀석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다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냉정하기 짝이 없게 B의 가벼운 농담에 과민 반응에서 분위기를 깨버린 A를 책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진짜 미안해. 마음 풀고 다시 마시자. B는 다시 사과합니다. 다른 녀석들은 아까 일은 잊은 듯 다시 잡담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A의 떨림은 점점 커져서 의자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나도 말을 걸었습니다. 야, 괜찮냐? 그러자 A가 기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웃는 듯 화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등과 손등으로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하고 일정한 박자로 박수를 칩니다. 뭐야 이거 진짜 무섭네. 라고 생각하자마자 A는 귀청이 찢어질 정도로 절규를 내던지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괴물 같던 그 얼굴. 우리 동창회 멤버들은 물론이고 다른 손님과 점원까지 다들 놀라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다시 술을 마실 분위기도 아니고 결국 그날은 그대로 모임을 끝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B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심상치 않은 모습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도 들어서 A네 집에 연락을 해봤다고 합니다. B는 A의 가족에게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고 혹시 연락을 받은 것은 없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어디 있는 가게인지 되묻더니 한참 있다 A가 10년 전에 실종됐다고 말하더랍니다. 10년 전 동창회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종됐었다고 합니다. 이번 동창회도 연락을 받기는 했지만 가족들은 바빠서 답장을 잊고 있었죠. 10년 전 사라진 A가 동창 중에 누구와도 연락이 없던 A가 어떻게 동창회 2차 자리를 알고 찾아온 것일까? 나는 견딜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돌이켜보면 10년 전 동창회 때 A가 말문이 계속 막혔던 것은 사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꺼내놓지 못해서는 아니었을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A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건강하지는 않더라도 부디 어디에선가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수로괴담. 대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대학교는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 근처 아파트 1층 방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수로가 많은 거리였기에 살고 있던 아파트 뒤쪽에도 폭 5m 정도의 수로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수로가 내려다 보였지요. 수로에는 잉어가 많이 헤엄치고 있어 종종 창문을 열고 빵 찌꺼기 같은 걸 던져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지난 터였죠. 자다가 새벽에 깬 건 처음이었기에 왜 이런 시간에 눈을 떴을까 의아해하던 찰나 창밖에서 찰박찰박하고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려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잉어가 튀어오르기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창밖을 보았지요. 커튼 너머로 사람의 형태를 한 무언가가 창문에 달라붙은 채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창밖에는 사람이 서 있을 공간 따위는 없습니다. 창문에 딱 붙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자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놈의 상반신이 커튼 너머로 보이게 될 무렵 그놈이 천천히 손을 뻗어 창틀에 댔습니다. 창을 열려고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겨있는 덕에 창은 움직이지 않았고 창틀이 끼익하고 소리를 냅니다. 놈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지금 그 소리로 내가 일어났는지 확인하려는 듯 기척을 살피고 있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숨만 가볍게 몰아쉬었습니다. 서로 움직임을 멈추고 커튼 너머로 기척을 살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실제로는 아마 5분도 되지 않았겠지만 내게는 영혼과도 같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달라붙은 채 서서히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뒤 놈의 발끝만이 보일 무렵 2층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커튼 너머로 놈의 발끝마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놈이 2층 방에 천장 바로 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2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미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움직이지 않은 채 호흡조차 한없이 얕게 쉬면서 윗방의 기척을 엿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아침이 올 때까지 나는 미동도 않은 채 오로지 기척을 죽이고서 윗방의 기척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윗방에서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7시가 지날 무렵에 옆집 셀러리맨이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뛰쳐나가서 잠옷 차림으로 그 뒤를 따라갑니다. 큰 길로 나와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친구네 집에 묵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몰인정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윗집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수로에서 올라온 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아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